있거든요. 미국이 21세기의 가장 거대한 물류 고속도로, 그것도 자원 고속도로를 뚫기 위해서 말이죠. 길 막히고 있던 아주 거대한 장애물을 밀어버리는 트럼프 정부의 작전, 말 그대로 조대형 경제 철거 작업인 거예요. 미사일 너머에서 조용히 개통되고 있는 미래를 향한 진짜 돈의 흐름 따져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러입니다. 진짜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죠.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 수뇌부를 완전히 붕괴시킨 에픽 퓨리라는 작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에픽 퓨리라는 작전명이 솔직히 누가 이런 거를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들 이 뉴스를 보고 문명의 갈등, 종교의 갈등, 피해 복수극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좀 지정학적으로 권력을 분석하고 국제 정치를 볼 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이념이나 종교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강한 게 바로 군사력, 자원 통제력, 그리고 돈이거든요. 국제 정치는 각국의 리더들이 지도를 펼쳐놓고 바둑을 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당연히 미국에서 권력을 잡고 현 정부가 그러고 있는 거겠죠. 이 거대한 바둑판을 이해하려고 하면 중동 지역만 이렇게 너무 가까이에 붙어가지고 보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바로 인도랑 유럽이에요. 여러분, 인도가 최근에 EFTA라고 유럽 자유무역연합이랑 엄청난 FTA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유럽 자유무역연합, 유럽연합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유럽 자유무역연합은 엄밀히 말하면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까지 포함을 하니까 유럽연합보다 더 큰 경제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랑 유럽이 멈춘 게 아니죠. 거기에 이어서 그 유럽연합 본대하고도 모든 무역협정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의 초대형 FTA를 또 타결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구로 봤을 때 세계의 가장 큰 나라이자 미래의 가장 강력한 제조국인 인도가 세계의 가장 큰 규모의 통합 경제권 유럽이랑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이게 뭘까요? 서양권에 있는 단가보다 인도에서 엄청나게 싸고 풍부한 노동력으로 만드는 물건들이 있죠. 그게 관세라는 장벽을 계속 낮추고 또 낮춰서 유럽 시장에 거의 프리패스로 점점 더 꽂힌다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또 여기다가 계속 중국한테 관세를 때려가지고 프레셔를 넣고 중국이랑 무역을 많이 하는데 또 프레셔를 넣고 그러다가 미국 기업들 생산사슬을 중국에서 빼고 하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나요? 근데 제도를 아무리 이쁘게 이렇게 자유무역 협정을 만들고 있어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보내야 돼요.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만한 하드웨어가 사실은 없잖아요. 지난 몇 년간 계속 수에즈 문제가 있어 왔지. 그리고 홍해 지정학적으로 위태로우니까 배들 어디로 가요? 심지어 희망봉을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엄청난 비용을 내서 그렇게 무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이런 관계를 맺어도 무의미했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 이게 좀 변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인도가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제조국이 못 되는 이유, 바로 해상로가 어지러워지고 또 인프라가 안 깔려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미국이 목숨을 걸고 밀어붙이는 게 하나 있어요. 중국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면 미국의 국익에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어오기도 전에 2023년 바이든 정부 때 서양권 경제 강대국들한테 그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안을 해요. IMEC 혹은 IMEEC라고 이렇게 영어 약자로 해요. 우리 채널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Indo Middle East Europe Economic Corridor. 그러니까 인도, 중동, 유럽을 잇는 거대한 경제 회랑 프로젝트,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이 제안한 거예요. 인도에서 배를 물건에다가 실어가지고 아랍에미리트로 들어와요. 거기서부터 이제 사우디를 통해가지고 사막을 이제 가로지르는 기차를 태우고, 그리고 그 기차가 이스라엘 항구까지 디렉트로 들어가는데 지중해 건너서 유럽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되면은 중국
중국이 그동안 계속 내세웠던 전략 1대1로가 있었죠. 중국 거치지 않고 완벽하게 China passing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치명적인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 만들고 싶은 물류 고속도로를 깔아야 하는데 한복판에 골칫거리가 하나가 딱 이렇게 있으니까 버티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바로 중국과 방향을 맞춘 이란입니다. 이란이 뒤에서 돈을 대주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자꾸 배들 공격해 왔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상선들이 수에즈 운하로 못 가고 아프리카 밑으로 이렇게 빙빙 해가지고 돌아가고 난리가 났고 비용이 엄청 올라갔고 진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이 1대1로 만드니까 그런 거는 투자를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하마스랑 헤즈볼라라는 조직들도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이제 받고 또한 정보를 받아서 이 IMEEC 의 가장 취약한 곳 유럽 앞에 두고 있는 종착지 바로 이스라엘을 계속 폭격을 하고 있었고요. 바이든이 2023년 상반기에 발표를 하고 바로 같은 해 가을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든요. 이 순서가 우연일치일까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세계 경제를 떼어놓고 싶어 한다라고 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IMEEC가 성공을 해야 하는데 그대로 두면 언제든지 중간에서 칼질을 해서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변수 이란을 해결을 해야만 한다고 보게 되겠죠, 미국이. 계속 서양권과 입장이 반대일 거면 IMEEC라는 이 거대한 황금알을 낳는 기계의 어떤 전원조차 켜둘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니까요. 이란과의 전쟁은 이념? No. 핵무기? 이미 그거를 다 없앴다는데? No! 중국과 미국이 세계 질서를 지금 갈라서 편 짜고 있는데 미래의 경제 판을 짜기 위해서 벌이는 강대국들의 전쟁이에요. Last question of this interview, Mr. Desos. Do you fully understand the risks of being a traitor? The age we live in is chaotic. Can I have another bottle, Miss Clara? I know the talk. The Empire's crumbling, the galaxy's going dark, blah blah. Just as Dr. Selden predicted with his psychohistory. But I see opportunities. Opportunities for profit. It's a wild market. Everything's got a price. Opportunities for treasure. Relics scattered across the stars, waiting to be claimed. And opportunities for legacy. Wherever darkness rises, someone fights back. Worst age to live in. Also the best. Mr. Desos? Rion. Rion, welcome aboard. We've got a long journey.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에픽 퓨리 작전의 본질이 뭐겠어요? 관세 장벽을 허문 인도랑 인도 사이의 이 무역 관계를 그 소프트 파워의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물류의 길목에서 알박기하고 있는 이란이라는 물리적 장애물을 싹 다 치워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유럽이 끝까지 반대를 했겠지.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말로는. 근데 그렇게 말로 아니다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군함까지 스페인이 보냈죠. 지원을 직접 하잖아요. 언행 일치가 안 되는 유럽 연합까지도 실리만 생각하면서 향후의 경제, 미래의 경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미국 부시 대통령 때처럼 이라크에 쳐들어가가지고 민주주의를 이렇게 막 심어주겠다 하면서 테러도 뭐 없애자, 석유고 뭐고 그런 것만큼 간단한 시대, 거기서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철도를 깔고 항구를 돌리고 방해 요소를 제거한 아주 차가운 자본주의의 국가적 논리로 접근한 아주
전략적인 냉정한 작전이죠. 여기서 상황이 국제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흥미로워지는 구석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원수지간이잖아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지금 마쿠에서 엄청 끈끈해지고 있다는 이 전언이 막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관계라는 거잖아요. 둘 다 IMEEC라는 거대한 기차역의 핵심 환승 센터가 되겠다라는 입장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IMEEC가 건설이 되고 성사가 된다면 그냥 무역로에 그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컨테이너가 오가는 건 아닙니다. 자원도 오가요. 석유부터 시작해서 수소관, 그러니까 수소를 운송하는 관까지, 그것도 인터넷 케이블, 데이터 센터까지 설계를 하는 게 이 IMEEC의 플랜에 들어 있어요. 이런 것까지 포함이라고 하니까요. 미래 경제 인프라를 깔아보자 이거예요. 요거에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게 판 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우디 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은 석유로만 먹고 살아왔는데 항상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석유까지도 항상 이란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배 꺼내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이제는 뭐 석유라도 좀 계속 팔려고 하면은 쉬워지지도 않으면 힘드니까 또한 다른 수익도 창출을 해야 될 텐데 국가의 전략상 위치가 확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호르무즈에 의존하지를 않아도 된다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지중해에 완벽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 모든 거를 유럽 전역으로 공급하기 딱인 위치예요. 홍해? 안 들어가도 되지. 이 나라들이 원래 원수지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바둑알이 하나씩 나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원수였던 나라들이 같은 진영에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알고 보니까 이해관계가 맞아지기 시작했고 그 바둑알의 색깔이 알아서 상황에 따라 바뀐 거예요. 근데 이란이 자꾸 해방을 놓네요. 근데 이스라엘이랑 미국이 힘을 합쳐서 바둑알을 또 바꿔준다고요? 여기서 껄끄럽게 느끼는 곳을 치워준다고 하니까 전혀 안 그럴 것 같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이랑 손잡고 돈을 좀 벌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말하면서도 뭔가 이게 너무 참 살벌한 것 같아요. 너무 그러네요. 근데 이 거대한 바둑판에서 제일 불리해지는 나라가 어딜까요? 이란은 물론이고 바로 중국입니다. 그것도 특히 중국의 현재 지도자가 이렇게 권력을 가질 때부터 1대1로를 만들겠다라는 전략을 펼쳐왔죠. 그 전략의 일환으로 이란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거든요. 중동으로 빼어나가는 핵심 허브로 바로 이란을 키우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이번 한방으로 이렇게 투자금을 허공으로 이렇게 증발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중국은 섣불리 개입을 할 수도 없겠죠. 미국과 이제 직접전, 이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니까 대리전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군사 지원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 지원을 해서 대리전을 러시아랑 하는 것처럼 지금 중국이 이란에 대한 간접 지원을 통해서 미국이랑 이스라엘이랑 대리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개입을 하면 미국이랑 전면적으로 전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야말로 참으로 세계 3차 대전이 되는 거니까 피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근데 또 가만히 있자니 또 중국 입장에서 미래 물류망이 좀 박살이 날 수도 있는데 정말 요거는 너무나 팽팽하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겠죠. 미국은 진짜 피 한 방울을 안 묻히고 중국 경제에 명치를 아주 세게 때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타이밍 보세요. 트럼프가 3월 말에 누구랑 정상회의를 가지겠다고 계속 얘기해왔죠? 바로 중국 국가원수예요. 결국 미국이 그리는 큰 그림은 이겁니다. 중국의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면서 피를 흘리고 또 다른 나라에 방해를 하고 이런 막 장기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만하고 싶어 하는데 대신 필요한 게 뭘까요? 지역을 관리할 뭔가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이스라엘, 사우디,
에미리트 이런 거를 IMEC를 통해서 거대한 돈줄로 묶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 공동체를 묶어 놓으면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기찻길을 좀 지키고 항구 방어를 하고 같이 가지 않을까, 이런 이론입니다. 이건 진짜 아주 전형적인 미국적인 생각이에요.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냉전 때 레이건 90년대 때 세계무역기구를 투입했죠.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합류를 시키면, 연결을 하고 이해관계가 이렇게 설계가 되면은 같이 간다 라는 그 관점. 이렇게 세계 정치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동안 질서가 고장 났다고 트럼프가 이렇게 막 난리치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막 말도 안 되는 막 붙이고 막 이렇게 다니고 그랬잖아요. 장기적으로 미국이 그리는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지를 않았다 라는 증거, 바로 IMEC예요. 미래에 원하는 진영, 원하는 모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올해에 우리가 보는 베네수엘라, 멕시코, 이란, 이런 작전들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군사적인 동맹이 아니라 철저한 자본주의적인 동맹으로 중동의 평화를 No. 중동에 대한 관리 부담을 하청하려고 하면서 단순히 이익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부분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한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아시아로의 피버팅을 하겠다 라고 쭉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계속 중동에 얽히고 설키고 하니까 다른 데로 초점을 돌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판짜기를 다시 하게 되고, 만약 이거를 성공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진짜 가벼워져요. 그리고 초점을 딴 데로 돌릴 수 있겠죠. 아시아로 넘어가서 중국이랑 1대1로 해서 영혼의 어떤 한타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바둑판이 생각보다 커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한국은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기름값 오르니까 중동발 리스크 조심하자, 코스피 떨어지니까 방어하자, 물론 이런 거 다 중요하겠죠. 근데 이런 현재 이 순간에 보는 1차원적인 그런 분석들에 끝나면은 안 돼요. 지금 미래 경제 바둑판을 저쪽에서 멀리 강대국들끼리 막 알아서 짜두고 있는데 그거를 파악해야 돼요. 못하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인도랑 유럽이 무관세로 묶였다고요. 여기까지 중국의 공장에 세운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다가 IMEC라는 직통, 자원 플러스 물품 플러스 데이터, 고속도로가 이렇게 깔리는데, 그럼 유럽 사람들이 굳이 아시아의 끝자락에 있는 한국에서 배 타고 한참 이렇게 걸려오는 부품들, 막 홍해로 와야 되는 부품들, 이런 것들 비싸게 살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인도에 더 투자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인도의 싼 인건비로 찍어낸 그런 물건들이 중동 철도 타고 관세 없이 그냥 쏟아져 들어갈 텐데, 그러면 한국 또 그 코스에 눈길을 조금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인도의 가능성을 감안해서 빠르게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서양권이 중국을 좀 견제를 하려고 하다가 차이나 패싱을 만들어가는 이 거대한 물류망이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제적인 경쟁력까지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일에 익숙하지만 그 IMEC의 코스가 만들어진다면 고래 싸움보다는 고래가 그냥 떠나버리고 새우를 관심 없이 그냥 방치를 해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참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가까이에서 볼수록 이게 약간 이해가 좀
안 되지만 근데 확실히 좀 한 발 뒤로 서가지고 큰 그림을 보고 이 바둑판 전체를 좀 확인하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해요. 2026년에 계속해서 생기는 충돌들, 그런 충돌들 가운데 이란 전쟁은 알고 보니까 미사일로 쏘아 올린 초대형 경제 인프라 프로젝트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들도 많겠지만 이 밀접되어 있는 경제적인 프로젝트를 배제해서는 그림이 안 보여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은 그 바둑판이 어때 보이십니까? 밑에 여러분 생각을 한번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해서 계속 달려볼까요? 끝까지 재밌게 잘 봐주셔가지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요것도 재밌고 요것도 재밌어요. 요즘에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 그리고 계속해서 무역 질서가 점점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점점 세상이 그냥 시끄러워질 뿐이고 뭔가 비전이 안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지만 까고 보면은 그 속에서 사실 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미래의 무역 질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바로 신규 무역 질서에 대해서 어떤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굉장히 유력하죠. 그래서 중국이 또한 이런 거를 위한 세계 질서를 계속 준비를 해왔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이라고 해서 이다일루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컨셉이 뭐냐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리적으로는 대륙에 갇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해안선은 있고 해양의 어떤 무역로가 있기는 있지만은 거기에 섬이 굉장히 많고 다른 나라도 많다 보니까 대륙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중국이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 질서를 만들려면 육지와 해양을 아우를 수 있는 무역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바로 Belt and Road Initiative인 거예요. 육지에 있는 경제적인 관계가 좋아지고 인프라가 많아지는 일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구축해 나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육지에서 철도나 이런 이제 인프라를 많이 이제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해상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에 있는 항구 도시라든지 투자를 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갈래로 이루어지는 전략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거는 그냥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이 전략이 나온 게 사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 본인이 주석이 되기도 전에 2013년에 카자흐스탄에 방문을 했을 때 발표했던 경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참 진행된 프로젝트고 여기에 지금까지 협력을 한 국가들이 150개 이상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기의 경제와 자기의 국가의 권력을 기존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로부터 좀 독립을 시키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바라봤을 때 서양권에서는 어쩌지? 기존 질서에 대한 대안이 굉장히 강력하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에서 맨 초창기에는 엄청 뭔가 반대가 많지는 않았어요.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아직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립 관계가 더 성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양권에서는 잠깐 이렇게 대안이 들어오면은 경쟁을 할 수 있는 또 우리 거가 필요할 텐데 근데 준비를 제대로 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중화인민공화국이 계획경제이고 굉장히 상명하복의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계획을 한번 하면 진짜 그냥 그걸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뭐 투표를 해서 정권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이런 이슈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반면에 특히 서양에 민주주의가 있고 자유시장이 있는 나라들은 산업정책은 하고 싶지만 그게 시장에 대한 너무 개입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장기적으로도 갖고 갈 수가 없는 게 투표를 했다가 다시 바뀌고 하니까 해봤자 사라지는 이런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서야 프레셔가 쌓였고 혼란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대안을 이제는 계획하고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서양권에서. 여기서 협력을 안 할 것 같은 나라들이 갑자기 협력하게 되는 그런 구상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문제, 홍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양권에서 점점 더 얘기가 많이 되고 추진이 많이 되려고 하는 새로운 무역 질서의 구상은 바로 IMEEC라는 플랜이에요. 뭐냐면 India, Middle East, Europe 현금을 그냥 입금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2년 동안 추가 비용 없이 그냥 공짜로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해볼만 하지 않아요? 1년 투자로 최대 3년치 영어를 그냥 가져가는 최대 이득 공식. 해볼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권이든 그거를 끊으셨을 때 딱 1년 동안 매일 15분 습관을 한번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수강료 전액을 현금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남은 2년 동안 추가 비용 없이 그냥 공짜로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리얼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리얼 클래스를 시작하실 때 전액 환급 15분 장학금 옵션 이것 하나만 체크하시면 끝입니다. 돈도 벌고 영어 실력도 잡는 이 필승 전략을 지금 당장 실행해 보세요. Hero Wars! Play in the next tab for free now. corridor라는 말이에요. corridor가 복도거든요. 통로, 복도. 그런데 우리가 무역 얘기를 할 때 무역로, 해상도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물품이나 자원을 가지고 오고 무역을 어떻게 진짜 어떤 길로 할 거냐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미국만 무역 질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유럽연합도 이런 새로운 구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해보면 유럽연합이 에너지라든지 러시아에서 수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많이 없어진 거잖아요. 러시아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도 거기에서 재투자하는 게 모호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 IMEEC의 컨셉이 언제 처음 나왔냐면 2023년 G20 회의에서 컨셉이 나오긴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이든 정권 때이긴 한데 그 정권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고 유럽에서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방 세계가 의외의 파트너와 손을
손을 잡고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이 새로운 무역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 몇 가지 이제 파트너들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나라는 바로 인도입니다. 최근에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이라고 vonder라이언이라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인도의 모디 총리랑 만남을 갖게 됐어요. 모디가 또 이제 워싱턴에 가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서양인 사람들이 자주 만나고 있는데 이제 vonder라이언이랑 만나는데 여기서 IMEEC에 대해서 한 말이 The Modern Golden Road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이런 걸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비단길 말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사실은 The Golden Road이라는 개념은 있어요. 인도적 동양으로 이어지는 비단길이 Golden Road이라고 용어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옛날 얘기잖아요. 그래서 Ursula von der Leyen이 모디랑 만나게 되면서 The Modern Golden Road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단길만큼의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엄청 옛날에 유럽인들이 인도에서 물품을 가져오는 그것만큼 중요한 신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The Modern Golden Road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크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IMEEC는요 여기서 구간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동부가 있고 서부가 있어요. 동부 쪽은 인도의 뭄바이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서 에미리트로 갔다가 사우디에서 올라가는 쪽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부 부분은 뭄바이부터 사우디까지이고요. 사우디에서 올라가서 요르단을 질러갔다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유럽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떤 용도로 이 IMEEC를 생각하고 있냐면 무역, 에너지 조달, 그리고 케이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유럽이 동양에서 물품을 조달을 하면 채널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운하가 중요하겠죠? 스웨즈를 통해 와요. 근데 요즘에 스웨즈가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홍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상태잖아요. 무역을 좀 다른 방향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예요. 유럽연합이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갖고 오긴 했었는데 근데 그건 이제 끊긴 상태예요. 그런데 서쪽에서는 천연가스를 수입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 갖고 오려면 미국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좀 더 저렴할 수 있는 데에서 갖고 오고 싶어 하는데 IMEEC를 하면 대안이 생겨요. 에너지를 사우디에서 가지고 오면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지중해에 들어왔다가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항구에 바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두 번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케이블이에요. 케이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케이블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면 갑자기 다 위성으로 해결이 된다고 이렇게 상상을 하지만 사실은 해저 케이블로 다 해결이 되고 있어요. 해저 케이블이 없으면 소통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무역도 못하고 디지털 이코노미가 다 무너져요. 그런데 앞으로 분명히 AI의 시대가 되면서 이 케이블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중요해진다는 건데 그러면 유럽이 앞으로 굉장히 뜰 수밖에 없는 인도라는 시장이랑 관계를 갖고 AI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관계가 있으려면 케이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트에도 케이블을 두려고 하고요. 여기서 또 두려고 하는 케이블 같은 게 있는데 관을 두려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수소를 위한 관을 두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플랜이라는 거잖아요. 물품, 에너지, 디지털 다 이제 진짜 그거를 갖고 있으면 이거를 이용하는 나라들이 이걸 같이 지켜야 되는 거고 군사적으로 협력을 하게 될 거고 새로운 관계 구도가 여기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잠깐 채널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연결이 잘 안 돼 있었던 유럽, 이스라엘, 사우디 에미리트의 인도 이런 나라들이 되게 협력을 막 하기 시작을 했는데 2023년에 또 무슨 일이 생겼죠?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면서 이 얘기가 흐지부지 됐어요. 이 지역이 너무 안전하지는 못하니 투자를 모아와야 될 텐데 그런 상황이면 투자를 하겠어요? 대화조차 안 되겠죠, 사실 전쟁 중에 있으면. 그래서 2023년에 아이디어가 나오자마자 바로
꺼지고 그리고 한참 동안 얘기가 없었다가 올해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모디가 트럼프랑 만나면서 결국에는 미국의 지지가 본격적으로 높아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트럼프가 어디 뭘 해도 내가 전쟁을 끝낼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모디랑 트럼프가 만나자마자 바로 트럼프가 가자를 무슨 리비에라 같은 리조트 단지로 만들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거는 그냥 갑자기 얘기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왜 나왔을까요? 거기서 원하는 게 뭐냐면 투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속 전쟁의 모습이 보이고 그걸 상상하고 있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IMEEC가 아예 얘기가 되지를 못해요. 가자를 리조트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실제로 사람들이 또 나중에 무슨 AI를 돌려가지고 영상을 만들면서 조롱을 하기는 했잖아요. 그걸 좋아했죠. 왜 좋아했을까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걸 상상하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안전하고 이쁘고 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남부를 상상하고 있는 게 IMEEC를 실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던 동시에 갑자기 사우디나 뭐 에미리트가 여기 투자를 해가지고 재건을 해주면 되겠네 라는 건 또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IMEEC에 협력하는 국가들은 어디예요? 사우디랑 에미리트예요. 이게 일맥상통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그냥 지역적인 문제다? 요렇게 바라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새로운 무역 질서의 중요한 교착점에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둘러싼 이야기들이 엄청 불거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누가 가자가 휴전이 돼서 정리가 되고 재건이 돼서 그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묻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 IMEEC를 지지하는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왜냐하면 이거 안 만들어지면 결국 중국 중심적인 그 Belt and Road Initiative가 만들어줄 세계 무역 질서에 의존을 해야 되니까요.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싶은데 실현을 시키려면 요점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의견은 분분할 수밖에 없죠. IMEEC의 부분 다 지역들이 너무 중요하죠. 뭐 사우디 부분도 중요하고 사실 이게 사우디의 The Line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이 IMEEC가 The Line을 지나가거든요. 이거는 이제 괜히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계획이 돼 있어요, 이 나라들이. 근데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부분을 차지하는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가자 이 섹션이에요. 뜨거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IMEEC라는 그 인프라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거든요. 엄청 오래됐어요. 1960년대에 나온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벤구리온 캐널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벤구리온이라는 운하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수에즈의 운하. 요거에 대한 대안을 이스라엘이 만들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을 건너서 가자를 통해서 가는 운하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엄청 옛날부터. 사실 이미 인프라 계획이 다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IMEEC랑 이제는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구상이 만들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결국 그게 될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어요. AI is rewriting the rules of software development. Code is being generated faster than ever, and the amount written by AI keeps growing. But here's the catch. AI struggles with the complex code bases enterprises rely on. Calling the wrong libraries, slipping in hidden logic errors, breaking critical build constraints. The result? Your application's quality and security are at risk. And when things go wrong, you are accountable. Unverified AI code isn't just risky, it's a ticking time bomb on your reputation. That's where Sonar comes in, the gold standard for automated code review. Trusted for over 16 years by 7 million developers at 400,000 organizations worldwide. Today, Sonar helps ensure all developer-written and AI-generated code is secure, reliable, and maintainable. We integrate seamlessly with AI coding tools, catching issues early, delivering automated fixes, saving you time and headaches. That's why G2 has ranked Sonar #1 for 5 years running. So go ahead, use AI to accelerate and trust Sonar to verify your code base is healthy and secur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상상을 손에 잡히는 현실로 만들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뭐 다른 영상들을 보면 너무 화려한 AI 영상들이 참 많죠.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신기하긴 한데 뭔가 차갑다. 내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계속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손끝에 닿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더 갈망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만들기 트렌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포토샵으로 사진을 다루듯이 누구나 2D를 3D로 뚝딱 만들어내는 시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감성을 즐기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엔비디아 젠슨 황이나 일론 머스크가 미래 직업에 대해서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AI 시대가 와도 배관공처럼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해결하는 영역은 대체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확하게 이 일의 딱 중간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AI라는 강력한 첨단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면 결국 저의 손을 거쳐서 결과물이 만질 수 있게 느낄 수 있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AI 시대의 디지털 뭐 대장장이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하여튼 매우 흥미로운 일인데 일단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하이템 3D라는 지금 여기 툴에 와 있어요. 하이템 3D라고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놓을 테니까 그 링크는 제가 특별히 이거 여기서 이 회사의 하이템 3D에서 받은 그걸로 무료로 등록이 가능하고 상당한 양의 크레딧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하이템 3D가 있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걸 만들 수 있는 이 툴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중간에 보면 이거 만들었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만들었던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 툴이 너무너무 좋긴 좋은데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한 건 아니고 그렇지만 훌륭합니다. 훌륭하고 여기 보시면은 사진을 이용해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고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이걸 만들려고 하면은 며칠이 걸렸었죠. 며칠이 뭡니까? 거의 진짜. 근데 이걸 갖다가 뚝딱 만들 수 있고 그런데 그렇긴 한데 너무 좋긴 한데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 3D 공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엔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제가 만들 거는 스누피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지금 클릭을 하고 여기 지금 다운로드로 가서 제가 다운로드 받은 여기 스누피 사진을 받습니다. 받아서 여기 지금 로딩을 하고 있어요. 스누피 사진을 받았죠. 여기 리프레이스 이미지 눌러셔서 이거를 사진을 3D로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옵션이 몇 개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옵션들이에요. 모델이 가장 최신 버전이라는 것과 해상도가 지금 1536이라는 거, 그리고 제너레이트 타입은 지오메트리하고 텍스처, 그리고 지오메트리가 있는데 이거는 형태하고 색깔을 같이 하겠느냐 아니면 형태만 하겠느냐 이거 옵션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두 가지를 다 할게요. 해서 여기서 제너레이트 맨 밑에 보면 제너레이트인데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이 스누피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조금 현실 물론 어떤 것들은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기가 막히게 나오고 정말 훌륭해요. 정말 다듬을 필요 없이 그냥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쓸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3D 프린터를 3D 모델링을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지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게 지금 됐고요. 됐는데 여기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3D가 완벽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거예요. 이 정도면. 여기 지금 이거 반대쪽에 이거 얼굴 생긴 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쪽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근사한데 이렇게 보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을 지워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많이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거를 코를 중간에다 놓고 입을 이렇게 모양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해봤는데 좀 어색하더라고요. 이 스누피는 얘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좀 뜨거운 감자처럼 더 뜨겁게 만들기만 하면 이게 더 추진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걸 계속 긁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무력 충돌에 있어서 이란에서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된다는 게 우연일치일까? 그리고 홍해 지역이나 이런 중동 지역에 통화인민공화국의 무기가 발견이 된다는 것도 우연일치일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워지면 IMEC가 안 만들어지면 1대1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 질서가 더 메인으로 승부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사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국, 러시아, 이란 뭐 이런 나라들은 IMEC를 어떻게 생각할까? 중국에서는 사실 IMEC를 굉장히 우습게 봤어요. 왜냐면 1대1로를 굉장히 일찍이부터 추진을 했고 협력하는 곳가 굉장히 많고 비교적 우위를 상당히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구상이 나왔다? 이거는 그냥 추진도 아직 안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뭐 크게 이슈를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얘기가 나오니까 걱정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분석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인도의 부상이에요. 만약에 IMEC가 만들어지고 그거 추진이 되면은 세계 무역 질서에 있어서 개발주상국들이 인도를 따라가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중국 말고. 중국이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 인도와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경쟁 구도 속에서 그러면은 차라리 안 만들어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란 쪽에서는 이제 인도랑 여러 가지 협력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할 포트라고 이제 항구를 같이 만드는 것도 있고 아프가니스탄이랑 인도랑 같이 해서 무역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 추진이 되려고 했다가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계속 원하고 그건 트럼프 정권 때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IMEC에 있어서 미국의 지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도가 거기서 가스 밟는 거를 안 밟게 돼서 약간 보류가 된 상태에 있어요. 이란과의 관계를 너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진 않은 상황에 있어요. 하지만 놓지를 않았어요. 놔두지를 않았어요. 움직임에서 보여요. 요즘에 이란에서 수도를 옮길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테헤란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모여 있는데 사람이 거의 없는 남쪽 해안선에 있는 마크란 해안에다가 새로운 수도를 설립을 할까라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로 그 근처에 자바할 항구를 또 만들 생각인 거고 그리고 이 해안 바로 앞에 IMEC의 항로가 지나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란이 인도와의 손을 계속 잡을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IMEC에 대해서 러시아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제가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그런데 아무래도 중국이나 이란만큼 지리적으로 이 무역 항로와 이제 경쟁 입장에 있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북극해에 더 집중이 돼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사실 BRI가 끝까지 갈지도 모르고 IMEC가 끝까지 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IMEC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게 왜 BRI에 대한 대안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걸 둘러싼 지역적인 어떤 충돌들을 생각해보면은 지켜볼 것이 뭔지는 어느 정도 알 것 같고 앞으로는 행간을 읽는 데 있어서 이 지역적인 충돌이 사실은 미래 시대의 어떤 새로운 질서에 대한 반대일 수도 있다는 부분 크게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씩 키워나갈 필요가 있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새로운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앞으로 BRI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IMEC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앞으로 생각해야 되는 나라 분명 인도도 있다는 거예요. IMEC랑 BRI를 어떻게 두고 밸런싱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얘기를 나눠보시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는 내용을 다룬 적이 있어요. 세계 시사를 실시간으로 어떻게 세상이 돌고 있는지를 같이 보면서 아, 신문은 이런 내용들이 있네? 하는 콘텐츠를 찍었거든요. 그라운드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봤는데 광고가 아니고요. 어떤 세계 이슈가 있는지를 봤는데 그때는 이제 그린란드를 트럼프가 갖고 싶다는 얘기를 한참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기사들 보고 내용을 파악했는데 그때 영상을 올려서 한 29만 명 정도가 그 영상을 보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좋아요가 10,000개 넘었어요. 댓글이 700개 넘게 있었어요. 그래서 조회수도 뭐 중요한 세상이지만 근데 참여가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이런 식의 내용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구나 싶었어요. 오늘도 비슷하게 실시간으로 뉴스를 한번 같이 볼까 싶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가입을 안 했어요. 로그인을 안 했습니다. 제가 돈을 안 내고 있고요. 그리고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요거를 많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바가 있죠. 그리고 옆에 퍼센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가 뭐냐면은 언론사마다 자기만의 어떤 색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단어 선택이 있어서 이미 단어 선택을 할 때 색깔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상에서도 사람들이 여름에 신고 다니는 발이 노출된 신발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거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다르잖아요. 우리 쓰는 단어들은 우리가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면이 있는 것처럼 언론사는 당연히 그런 걸 있겠죠. 피하고 싶어 해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어를 어떻게 선택하고 있고 이 내용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색깔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는 이 내용을 어떤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지를 여기서 바로 표시를 하거든요. 밑에 보시면 L 24%, Center 34%, Right 4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오른쪽 성향이 있는 매체에서 다루는 내용이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 오른쪽에 어떤 매체를 다루고 있는지 다 구체적인 분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냥 메인 화면만 볼게요. 이것만 봐도 사실 세상 파악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밑에 US Politics 이 섹션이 있는데 Secretive Chinese Network tries to lure fired federal workers research shows 이건 50%가 우측 성향이 있는 언론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이 있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이런 거는 약간 새로운 뉴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은 다시 눈 뜨고 세상을 봐야 되는데 특히 2015년 이후로 되게 관계가 아주 많이 긴장되기 시작을 하면서 영사관을 문 닫게 하고 그런 이슈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작년이었는지 미국 재정부 해킹 당한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미국의 군대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을 일부러 채용을 해가지고 미국 군대의 내부 상황을 좀 파악을 하거나 훈련을 시키는 것들을 해오는 그런 활동도 있었어요. 사실 되게 똑똑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경쟁국에 대해서는 거기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유치해서 돈을 주고 채용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경쟁 관계면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요즘에 사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여기 이제 한국 관련된 시사인데요. 네, Strong winds fan South Korea wildfires 맞아요. Death toll climbs to 18. 한국에서 산불 규모가 진짜 크고 비회가 너무 크고 진짜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많이들 좀 피난을 해서 잘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산불 규모가 사실 나라마다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산불이 발생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상상해보지를 못했던 규모로 번지게 되는 게 더 크게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megafire이라고 하는데 이건 계속해서 얘기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보시면 Russia, Ukraine agree to truce on C-band energy attacks. Pope Francis says 계속 시사에 그분이 나오시네요. Trump officials accidentally add journalists. Oh, yeah, that's a big one.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한눈에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 밑에 또 나오네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미국 재정부를 중화인민공화국이 해킹하는 상황.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한눈에 한번 쭉 보기에 좋은 집합속인 거죠. 그러면 다른 매체들도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DC에서 일을 했을 때 미국 정부, 한국 정부 둘 다 경험을 해봤고 워싱턴 DC에서는 많이들 보는 매체가 뭐가 있을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왜냐면 한국에서 보통 영어 매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뭐 뉴욕 타임스 아니면 뭐 보스턴 헤럴드 뭐 가디언 아니면 이런 것들을 위주로 얘기를 하는데 BBC라든지 근데 그런 거 말고 훨씬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매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개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고 첫 번째는 Politico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그냥 이 소스를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Politico 기자들 예전에 제가 DC에서 만날 때 셰어하우스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Politico 기자랑 같은 셰어하우스에서 살았어요. 미드를 보면서 혹시 여러분이 House of Cards를 보셨나요? 거기에 기자들이 나오고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정보를 막 이렇게 가지고 오고 막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살고 있을 법한 기자들은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바싹하게 다 파악하고 있고 어디 가서 정보를 받아낼 수 있고 DC의 인사이드를 다 파악하고 있는 기자들이 여기서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진짜 미국 정치를 내부적으로 알고 싶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알고 싶다.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 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Trump gave Waltz a vote of confidence.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Waltz라는 사람이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해서 자문하는 역할에 있는 사람인데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플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예멘을 이제 미사일 공격하는 거에 대한 이제 작전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기자를 거기다가 막 초대했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전에 노출된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 플랫폼을 사용했냐, 어떻게 거기다가 국가 안보 관련된 계획, 심지어 그것도 작전 계획을 논의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약간 트럼프의 첫 번째 정권 때도 비밀 문서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시그널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한 월츠랑 그 다른 이제 백악관 쪽 사람들의 어떤 사건이 지금 막 터지고 있어요. 이틀 전에 기사가 나긴 했는데 지금 막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건 위주로 아마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구체적인 행정 얘기를 알고 싶으면 Politico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The Hill이라는 잡지도 있어요. The Hill이라고 하면은 워싱턴 DC에 있는 Capitol Hill이라는 데가 있죠.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워싱턴 DC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United States Capitol 그 상하원 건물이죠. 의회 건물이에요. 요 지역을 Capitol Hill이라고 해요. 여기에 있는 동네에서 의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관련된 연구기관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다 들어와 있는 약간 사실 단지가 약간 요쪽 지역인데 그래도 이제 많이들 이쪽 다 동네에 있으니까 Capitol Hill이라고 불러요. 실제로도 언덕이에요. 그래서 이 잡지의 이름은 The Hill이라고 Capitol Hill에서 자기 이름을 따서 의회에서 오가는 내용들, 미국 정치 관련 얘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opinion을 들어가 보면은 Trump is reversing Nixon's strategy to split China from Russia. 요건 진짜 요즘에 미국 대외 정책에서 많이 나타나는 얘기인데 트럼프가 닉슨 대통령이 냉전 때 사용한 중국 러시아 갈라놓기 전략을 바꿔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요즘에 러시아랑 중화인민공화국이 너무 가까워졌는데 그 가까워지면은 여기서 삼각에 있어서 미국이 따돌려지는데 그러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2대1로. 그러면 이걸 원하지 않으니까 첫 냉전 때
미국이 했던 건 뭐냐면 중국이랑 친해지면서 소련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왜 이렇게 유럽한테 그렇게 착하게 얘기하지 않고 뭐 친러 같은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닐까? 그게 왜냐면 닉슨 때 소련을 고립시켰던 전략을 이제 반대로 중국을 고립을 시키려고 러시아랑 친해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해석인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맞는 것 같고 그냥 현실주의파에서 다 이렇게 하라고도 격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행태를 보면은 이 전략 그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정치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뉴스를 보실 때 영어로 Political랑 The Hill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제일 많이 인사이더의 정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대중적인 걸로 얘기를 하면 Vox News 뭐 이런 거 많이들 보시고 그리고 뉴욕 타임스 이런 것도 많이 보시는데 근데 뭐 너무 좌측에 속한다라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우리가 메인 페이지만 보면 여기에 뭐 트럼프, 월츠 시그널을 사용하면서 노출된 정보 힐을 보면서 GOP lawmakers for investigations of Trump cabinet group chat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룹 챗도 시그널 얘기를 하고 있어요. Vox 시그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타임스 시그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뉴스의 메인을 잡고 있는 거는 확실히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영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이제 미국의 국어를 영어로 지정하기는 했지만 미국에서 거의 4천만 명 넘게 이제 스페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스페인어 매체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요거는 텔레문도라는 미국 스페인어 매체예요. 그래서 텔레문도가 약간 CNN이라든지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ABC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뉴스를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지 메인 페이지만 훑어보면 뭐 스포츠, 대중문화 이런 거 많은데 근데 맨 앞에 있는 거는 뭘까요? Orden Ejecutiva라고 하면은 이거 대통령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령을 사인을 했는데 선거를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 개혁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은 시민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자기가 이제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요거는 사실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연방 정부가 얼마 정도 주정부에 있는 그런 일들에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는지 요건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썼으니까 사실 상징성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요거는 대통령령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거든요. 화이트하우스 웹사이트에 1차 자료를 볼 수 있으니까 Preserving and Protecting the Integrity of American Elections 3월 25일에 했고요. 여기 보면은 대통령령의 어떤 섹션 1 Purpose and Policy라고 이렇게 있어요. Purpose and Policy 그러니까 정책 내용도 있지만 Purpose는 의도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도입부에서 쫙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좀 의견이 많이 분분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주마다 선거법이 따로 있고 선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어쨌거는 여기서 Under the Constitution, state governments must safeguard American elections in compliance with federal laws that protect Americans' voting rights and guard against dilution by illegal voting discrimination. 요거는 얘네의 법적인 주장이에요. The United States has not adequately enforced federal election requirements that, for example, prohibit states from counting ballots received after election day or prohibit non-citizens from. 요건 메인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앞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한다, 종이 투표를 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약간 정치적인 수사이고요. 요 뒤에 있는 내용은 약간 좀 강력하게 원하는 내용이에요. 연방에 가입된 국가들이 연방 차원의 선거를 했을 때 연방 관련 법률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내용이고 여기선 금지 사항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주들이 선거일이 지난 후에 세는 거 아니면 국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포함시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요건 한면으로는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은 정말 최근까지는 신분증 제도가 없어요. 그냥 면허증, 주 신분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Social Security Number라고 번호를 받는 건 있는데 그 말고는 신분증이 없어요. 여권 말고는 없고 그냥 뭐 주에서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 연방 차원에서는 누가 어디에 등록돼 있고 누군지는 실명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법이 결국 이제 바뀌어가지고 연방에 연결되어 있는 통계로 주에서 발급받는 신분증들이 다 통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도입이 이미 됐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활용을
좀 해보고 싶어 한다는 주장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어 뉴스에서는 이게 메인으로 나가고 있는 게 포인트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두 번째로 가장 큰 스페인어 매개체가 이제 우니비시온인데 여기서는 시그널 챗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군사적 계획이 노출된 거 이런 거에 대한 기사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트럼프는 그린카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 거 몇 개 중단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거 아까 얘기했던 대통령령 내용이고요. 그래서 조금 뭐 요걸 메인으로 두고는 있지만 그래도 선거 관련된 내용들이 스페인어로는 다루고 있는데 영어로는 그게 하나도 보이고 있지가 않습니다.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 영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 확실히 차이가 있다.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뉴스만 보면 안 되니까 해외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가디언이라든지 이런 뭐 가디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루고 있네요. 그린랜드 얘기가 올라와 있고 그렇죠. 비슷해요. BBC 여기는 확실히 좀 더 유럽에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Deutsche Welle, DW, Deutsche Welle가 이제 독일에 있는 매체인데 여기는 유럽 연합 위주로 하고 있어요. 튀르키예 최근에 진짜 시위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에르도안에 대한 반대가 많으니까 여기서는 미국 얘기 밑에서 나오네요. 트럼프 정권이 이 예멘 관련된 계획이 시그널을 통해서 나아갔다는 거 이게 폭로됐다는 거는 약간 쉬쉬하고 있다. 메인은 US로 안 올라오고 있어요. 영국 매체에서도 이렇게 안 나오고 있고요. 르몬드를 보면 프랑스인데 프랑스도 미국 위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긴 역시 이제 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위주로 그런 국제적인 교전에 대한 뭐 갈등 내용을 하고 있고 읍스르바도르 이거는 이제 포르투갈인데 이게 신기하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캐나다에 그렇게 많이 이민 가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왼쪽에 더 크게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거는 미국이 캐나다를 계속 따돌리고 있다. 너무 동생을 괴롭히고 있다. 같은 내용으로. 캐나다가 백악관 bully한테 일진한테 화나 있다 라는 내용들이고 지금 약간 미국이랑 캐나다 관계가 굉장히 많이 틀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메인으로 두고 있어요. 그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권별로 어떤 세계 이슈의 내용을 다르게 보고 있어요. 하나의 언어, 하나의 나라, 하나의 매개체만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야가 그만큼 좁아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것들을 한번 훑어보기라도 하면 좋아요. 사실 다음에 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원래 이렇게 웹사이트로 안 보거든요. 웹사이트로 보면은 이게 되게 막 딱딱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 사람이 정보 소비를 하는 방식이 어쨌거는 기사를 잘 안 읽잖아요. 꼭 가지 뉴스를 그렇게 많이 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한번 따로 팔 테니까 다른 나라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같이 보고 그거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진짜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트럼프 두 번째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도들이 문화권별로 너무 내용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신기했어요. 그걸 다 보면은 왜 이렇게 보도를 할까? 왜 이렇게 해석을 할까? 그런 해석하는 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거를 약간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봐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이제 브라우저로 보기보다는 카드 뉴스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어떤 사진을 골라서 어떤 단어를 골랐는지 언론이 왜 그거를 보여주느냐를 파악하는 게 더 흥미롭더라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볼게요. 타일러 볼까요? 꼭 구독해 주시고 바이바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최근에 제가 타일러 볼까요에서 해외의 기사를 같이 보는 컨셉으로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댓글들이 괜찮았더라고요. 여러분이 좀 콘텐츠의 접근 방법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비슷하게 뉴스를 한번 같이 보는 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라운드를 보고 있어요. 지난번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매체는 얼마나 중립적이라고 얘기를 해도 어느 정도 색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어요. 사람이 쓰는 건지라 언론사마다 제목을 다르게 하고 있는 방법이 뭔지, 어휘 선택이 뭔지, 여론이 어떻게 조성이 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그라운드를 한번 열어봤는데 역시 올해는 트럼프 관련 얘기가 많이 보도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두드러지게 나오는 다른 키워드도 보입니다. Trump agrees to pause tariffs. Trump to speak with China's President Xi after raising tariffs. Ecuador's conservative president announces tariffs. tariff. 지금 tariff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촬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발표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캐나다나 멕시코나 타국에서도 이제 반응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딱 첫 번째를 보면 Trump agrees to pause tariffs on Mexico, Canada after they pledged to boost border enforcement. 멕시코랑 캐나다가 국경 관리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라고 제목을 쓰고 있는데 캐나다가 곧 2조 원 정도의 국경 관리 계획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다. 그건 이제 펜티놀을 막기 위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샤인바움이라고 이제 멕시코 대통령인데 트럼프가 만나서 얘기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시 멈추는 거를 얘기했다고 하고 캐나다 신문에서 Trump to pause promised tariffs for 30 days 30일 정도 주셨나 봐요. Ontario pauses threat to end 100 million Starlink deal amid Trump table. 요건 뭐야? 이건 몰랐어요. 미국이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확 높였을 때 캐나다 정부에서도 당연히 반응이 있었는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타링크 관련된 계약이 얘기 중에 있었나 봐요. 그 계약을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치고 나왔나 봐요. 트럼프가 캐나다랑 멕시코 바로 북쪽이랑 남쪽 국경선에 있는 북미 국가들한테 관세 향상을 오랫동안 협박을 했다가 이제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캐나다랑 멕시코에서 되게 강력하게 다시 반응이 나온 상황인 건데 멕시코랑 캐나다랑 미국이 되게 무역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나라들이에요. 미국이 같이 무역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멕시코예요. 1위인데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관세를 멕시코랑 캐나다 1위, 2위에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일까? 요건 근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뭐 트럼프 머릿속에 있는 건 아니까 알 수가 없는데 대부분이 해석이 하는 건 뭐냐면 미국이 지금은 국경선 관리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계속해서 펜티놀이라든지 이런 마약 성분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미국이 그거를 알아서 얼마나 단속을 하려고 해도 반대쪽에서 단속을 안 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은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원래 공급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에서 펜티놀이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해서 몰래 미국에 막 들어오게 되는 경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 모두 다 통들어서 임기 딱 시작해가지고 겨냥을 해서 관세를 높이겠다는 얘기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건 가장 많이 무역을 하는 나라 때문이라기보다는 국경 관리를 해야 되고 펜티놀 단속을 해야 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인 건데 요거는 무역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관세를 올리면 세게 때리는 걸로 인식이 되지 않을까, 협박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도 그게 사실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딱 이 뉴스를 보면 Trump agrees to pause tariffs 멈추기로 했잖아요. 바로 발표하자마자 그러면 유예기간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협상할 시간을 벌어두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온전히 보호정책 때문에 관세를 높이겠다라는 생각이었으면 그러면 안 바꾸죠. 왜 바꿔요? 수단을 통해서 목표 달성이겠죠. 그래서 미국이 관세를 이렇게 어떤 지정학적인 재책질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약간 트럼프 정권의 철학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고 다른 나라도 약간 따라하는 건가? 아니면 같이 하는 건가? 뭐 모르겠는데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남미에 있는데 최근에 에콰도르의 대통령이 27% 관세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이 에콰도르 시장 안에서 비싸지겠죠.
그러면 안 사게 되겠죠. 다른 데에서 수싱을 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멕시코에겐 궁극적으로는 안 좋은 방향이 될 텐데 왜 이랬을까? 이 내용들을 보면은 에콰도르랑 멕시코가 지금 자유무역 협상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협상 도중에 갑자기 그렇게 관세를 높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 정책으로 자기 시장을 키우겠다 하면서도 아마 FTA의 내용에 대해서 원하는 내용들이 있겠죠. 반대 의견도 많아요. 관세를 이렇게 높여버리면 갑자기 그 나라에서 가지고 오는 물품들이 비싸지는 게 그 나라가 그 돈을 내지는 않거든요. 그건 웬만하면 시장 안에서 소비자가 내요. 무역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요즘에 이제 한글 과자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나라를 보내려고 하면 그 나라가 그거를 수입할 때 관세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파는 입장에서 제가 관세를 내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수입사에서 그거를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수출사가 아니라. 수입사가 매입한 제품을 다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 안에서. 시장에서 시장 판매가를 설정할 때 거기서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그냥 비싼 제품으로 팔겠죠. 그 차액을 다시 이렇게 확보해야 되니까. 그 시장에서 소비자들한테 그걸 떠넘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관세를 높인다 하면은 한국 제품들이 그 나라에서 비싸지면서 한국에서 관세를 내는 게 아니지만 그 나라에서 한국 제품이 비싸다라는 인식이 생기겠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수입을 할 때 이걸 수입하면 소비자들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수입하지 말고 관세가 조금 덜한 나라에서 확보해야 되지. 그래서 소싱을 조금씩 바꾸게 되는 현상이 이루어져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세를 높여버리면 안 돼! 소비자한테 못된 일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좀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물품들은 이제 갑자기 비싸게 사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면 내일 받기로 한 물품, 다음 달에 받기로 한 물품을 갑자기 거래처들 싹싹싹 하루 사이에 바꿔가지고 관세 낮을 때에서 구할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물가가 또 상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조금 굉장히 많이 불편한 시기가 온다. 이런 것 때문에 협상으로 써도 결국에는 국민들한테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얘기가 굴러갈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협상을 진짜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려워요. 약간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효과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 멕시코랑 캐나다에서 그렇게 협조를 하겠다는 발언이 빨리 생기는 게 쉽지는 않아요. 국경 관리가 되게 비싸요. 뭐 다른 나라를 보고 너네 2조 써라 하고 그냥 쓰겠어요? 이게 어려워요. 진짜 그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런 거 말고 팟캐스트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관세 얘기를 또 거기서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과학자들이라든지 경제학자들이라든지 어디 연구기관에 나와가지고 팟캐스트에 참여를 하는데 뭐 유명한 사람들 있죠. 뭐 닐 퍼거슨이라든지 아니면 세라 페인 얘기가 그렇게 많이 뜨는데 이런 분들의 의견도 되게 다양해요. 장단이 다 있는 것들이니까 어느 거에 더 강조를 두는지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자면 나일 퍼거슨 같은 경우는 사학자인데 국제정치사, 전쟁사 뭐 이런 거 좀 많이 다루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패권이나 권력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루는데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주제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나일 퍼거슨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다 하고 이렇게 명백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많이 하게 된 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 90년대 중반 때부터이니까 사실은 기본 디폴트는 관세 높은 세상이라, 사학자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요즘에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분이 이제 언급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세계무역기구에 들어왔는데 그 시장이 자유화되지도 않으면서 여러 가지 나라랑 자유무역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unfair하다, 관세를 갖다 붙이는 게 맞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세라 페인의 얘기를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군 관련 역사 전문가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주로 2차 세계대전 앞뒤에 태평양 관련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랑 미국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 중에서 관세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일본 제국이랑 미국이랑 무역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식민지화가 되면서도 미국이랑 일본이 되게 활발하게 무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대공황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 안에서 보호주의가 갑자기 확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1930년이 되면서 스무트 하울리 테리프라는 게 생겼어요. 갑자기 관세를 확 올리는 법이었어요. 몇백 개의 품목에 엄청 크게 관세를 확 올려버린 거예요. 일본이랑 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관세를 확 올려버리니까 일본에서 만들거나 하는 것들은 미국에게 팔지 못하게 된 상태가 돼버렸어요. 근데 미국이 원래 자기만의 경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호 정책을 도입했던 것이 결국에는 그 무역 파트너한테 자원으로부터 끊어버린 효과가 있었대요. 일본 제국이 아직까지는 1930년대 초반까지는 작은 편이었어요. 근데 그 관세가 들어온 다음에 막 대륙에 더 들어가고 중국에 더 들어가고 동남아에 다 더 들어가고 이렇게 전략이 바뀌었던데 이 사람이 분석하기를 이유가 자원은 더 이상 다른 데에서 가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젠 본격적으로 제국 정책을 해야 된다 하고 이런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자기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에요, 이게. 관세를 그냥 경제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세라 페인의 이야기는 만약에 본격적으로 관세를 확 올려버린다? 그러면 원래 무역을 같이 많이 하는 나라들이 갑자기 썩 그렇게 좋지 않은 길로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동양권에서 이렇게 제국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엄청 많은 일들이 생겼지만 결국에는 일본이 어느 나라를 공격했어요? 미국을 공격했어요. 관세를 올려버렸으니까 이렇게 갑자기 그냥 무역 파트너가 적이 돼버린 이 관계 구도를 만드는 위험이 있다고 세라 페인이 조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관세라는 게 그냥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요거는 경제적으로 보호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물음표가 달려야 되는 것 같고, 진짜 이거를 도입하느냐, 도입을 할 때 뭐 1930년대 초반에 미국이 그렇게 관세를 높여가지고 일본과의 관계가 확 틀어졌을 때처럼 품목 엄청 몇백 개 많이 해가지고 경제를 보호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다른 나라가 뭔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끔 이 약간 아픈 데를 좀 질러보겠다 해서 품목을 좀 한정적으로 해서 그게 해버리는 건지, 유예 기간을 두는 건지, 이런 거를 좀 약간 지켜보면서 궁극적인 목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예상할 수 없는 임팩트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전략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테리프, 이런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해서 계속 많이 들릴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분명히 중국이랑 미국이랑 서로 경제를 떼어가려고 하면서 관세가 많이 조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서로 간의 어떤 권력 경쟁 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두고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관세를 올리는 사람이 있으면 또 내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를 조금 기회를 삼아서 약간 노리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인도예요. 그래서 보니까 VOA에서 기사가 올라왔는데, Facing tariff threats, India lowers import duties to signal it is not protectionist. 미국에서 관세를 높이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서 인도가 반대로 자기는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이렇게 무역 전쟁을 하지는 않을 거다. 우리가 무역을 많이 하고 싶다 해서 신호를 전 세계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기네 관세를 낮추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몰랐는데 미국이 인도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였구나. 근데 진짜 어렵네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그냥 정책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해외 기사들 보면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사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단어들을 쓰는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나라를 같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만 보면 안 되고 에콰도르에서도 관세를 협상 전략으로도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두루두루 보고 있으면 조금 더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고, 또한 굉장히 강력하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언론 기사만 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언론에서 제목이나 내용들로 다루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자료를 또 따로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이렇게 다시 영어 뉴스를 같이 보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파고들고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얻어보려고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 Scale your marketing with Base 44 Super Agents. No setup time. It was born ready. It picks up your vibe and starts moving. Analyzing performance, giving insights, and optimizing decisions, while you do you. It takes the work you've done and multiplies it, designing the posts, writing the ads, ready to go. At the perfect timing. Your social presence runs itself, dominating the conversation. Always.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오늘은 좀 아주 특별하고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계적인 뉴스를 같이 보고 제가 어떻게 읽어보고 찾아보고 또 이해를 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날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 싶어요. 그런 다른 나라 다른 말로 언론사를 팔로우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은 확실히 좀 보도 내용이나 갖고 있는 어떤 관점이 상이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배워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뉴스를 제가 볼 때는 사실 쓰고 있는 어플이 있어요. 요건 이제 Ground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언론 매체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종합을 해줘요. 근데 종합을 했을 때 좀 좌측 경향 가진 언론사들 몇 퍼 보도하고 있고 중립 몇 퍼, 그 우측 몇 퍼 하고 이렇게 그 보도 내용들이 차지하고 있는 언론 환경의 비중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한번 좀 클릭을 해보면 여기서도 어떤 매체에서 보고가 되고 있는지도 여기 우측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내가 보고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나한테 찾아오느냐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것 같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또 이제 뉴스 매체별로도 조금씩 기사 제목이 다른 거, 요약문이 다른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어요. 뭐 보수 언론은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쓰는구나, 진보 언론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고 어떤 기사들이 올라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저 바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겁니다. 한번 볼까요? Trump refuses to rule out the use of military force to take control of Greenland and the Panama Canal. 이건 진짜 큰 사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침착맨에서 출연을 했을 때 그때 그린랜드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채널에서도 타일러 볼까요에서도 러시아의 그런 북극 지역 뭐 군사 투자라든지 아니면 알래스카의 앞으로의 중요성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30년대가 되면은 북극을 통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평균 온도 상승치가 약 1.3도 정도 찍었고 4년 이내에 80%의 가능성으로 1.5도를 찍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2030년대 무조건 북극을 통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항로가 열려요. 여름이 되면은 얼음판이 없으니까 배가 쉽게 갈 수가 있다는 거고, 거기서는 그러면은 러시아랑 북대서양 조약 국가들밖에 없습니다. 북극 지역에는. 그래서 약간 팽팽한 이런 관계 구조가 생기는데,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이제 권력 경쟁 그리고 이제 뭐 경제 굴러갈 방향이기도 한데, 여기선 미국 입장은 어떨까요? 뭐 알래스카가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면 베링 해협을 뚫어야지 동양권에서 북극해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는 러시아랑 알래스카가 이렇게 거의 다 있어요. 그러면 진짜 협소한 공간을 뚫고 가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랑 미국이 이 무역 항로를 통제하기에 진짜 너무 좋은 위치가 되는 거고요. 거의 대만 해협보다 더 중요한 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북극해에
북극에서 해상로로 삼을 수 있는 지역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빨간 선은 러시아에 붙어서 가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북대서양 조약 기구 있는 국가이면 안 쓸 거예요. 중간에 있는 선 혹은 북미에 붙어 있는 선이 있어요. 여기 이제 알래스카를 보시면은 여기 베링 해협이 있으니까 너무나 중요한 위치이고, 이미 좁은데 베링 해협 한가운데에 섬이 있습니다. 여기 베링 해협이에요. 보시면 베링 해협이죠. 여기 딱 가운데 섬이 있어요. 여기는 미국, 여기는 러시아. 그러니까 베링 해협을 딱 반으로 갈라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 편이면 왼쪽에서 통과를 하면 되고, 친미 혹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 국가에 속하면 무역할 때 동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미국이 이번에 이제 심해항을 만드는 건 여기 노움이라는 지역이에요. 군사 전파력이 되게 좋을 거예요. 여기 아래쪽도 이 섬이 이제 미국 거고, 그러니까 해역은 이쪽이 다 해당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리해요. 미국은. 여기서는 미국은 입지가 좋죠. 자기네들이 그냥 여기서 심해항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면, 이미 건설 중이거든요. 여기서 만들어지면은 군사적으로 이건 좀 약간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는 강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입 혹은 나오는 데 있어서는 오케이.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는 권력 좀 보장이 됐다. 그런데 동쪽은요. 동쪽으로 넘어가면 대서양 진입하는 지역이 있죠. 대서양 진입하는 지역에는 미국이 북극 영토가 없어요. 알래스카처럼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없습니다. 미국이 훨씬 더 아래쪽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아까 Northern Passage를 검색했을 때 여기 해상로가 사실 러시아에 붙어서 가지 않을 거라면 그냥 무조건 캐나다에 붙어서 갔다가 그린랜드를 지나야 되거나 아니면 그린랜드 동쪽으로 지나가야만 하는데, 여기는 그린랜드는 누구 걸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린랜드는 공식적으로 덴마크령이에요. 보호령에 속하는데, 여기서는 약간 분쟁이 될 만한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랜드에서 사실 또 독립하고 싶어 하는 정당이 있고, 덴마크에 남아있고 싶어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덴마크면은 유럽연합인데, 그러면 그린랜드가 유럽연합인가요? 이게 또 약간 법적으로 애매모호해요. 그린랜드에서 100% 유럽연합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도 해요.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의 보호령인 거지 똑같은 권역이 발생되어 있지는 않기는 해요.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귀속이 되어 있어요. 네, 이 기사를 보면 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린랜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5만 6천 명이에요. 88%의 사람들이 자기가 Greenlandic Inuit or Kalaallit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덴마크 사람보다 스스로 그린랜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도 이제 법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린랜드에 사실 기지가 있어요. 5개인데 Pacific Space Base 그거 만들어진 연도가 1943년인데 이제 2차 세계대전 관련 기주로 공군 위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스페이스 포스 기지로 만들었다는 거는 그린랜드가 우주 관련 산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지난번 트럼프 정권이었을 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집권을 했을 때 스페이스 포스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위성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사용하고 그럼 기술적으로 쉬워지는데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용도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민간 위성이어도 그거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군사 용도가 생기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트럼프가 스페이스 포스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군대 구조 안에서는 뭐 해군, 육군, 공군 이런 건 다 있는데 우주 관련된 건 없네. 요 우주 관련된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를 되게 우스갯소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놀리는 경우가 많은데, 스페이스 포스라고 불러가지고 얼마나 지금 웃기는데, 이거는 막 영화에서 풍자 영화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TV 시리즈 같은 거 넷플릭스로 올라와가지고 스티브 캐럴이라는 코미디언이 나오는 되게 웃기는, 저도 봤어요. 웃기는 시리즈가 나왔는데 약간 이 스페이스 포스라는 걸 다 풍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군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움직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스페이스 포스에 미국이 더 투자를 할 예정인 것 같고, 무역에 있어서 해상로 때문에 중요한 지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주 패권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어느 쪽 정당이 들어와도 어느 쪽 뭐 진영이든 상관없이 그린랜드의 입지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는 거는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5군데가 있고,
존드스트롬 에어포스 베이스 여기도 원래 미국의 이제 기지였는데 그린랜드 정부한테 넘겨졌고 지금도 이제 미국 공군 같은 기관이 거기에 지금 박연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캠프 센트리라고 있었는데 이것도 미국 기지였는데 이것이 이제 60년대 때부터 안 쓰게 됐다. 네 번째 블루 웨스트 원 여기도 원래 미국 기지였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썼다가 이제는 조인트 베이스로 이용해서 덴마크랑 미국이 같이 쓰고 있고요. 그 다섯 번째 DYE2 네, 이것도 미국 관련이었나 봐요. 그린랜드에 있는 모든 기지를 리스트업해 준 게 다 미국 관련이고 그 중에서 하나만 덴마크 관련이면서 심지어 그게 미국이랑 나누어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그린랜드의 군사를 책임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린랜드가 아직 덴마크령이다. 자, 뭔지 알 것 같아. 현금을 그냥 입금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2년 동안 추가 비용 없이 그냥 공짜로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뭔지 알 것 같아. 그동안 트럼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였을까요? 돈 충분히 국방에서 쓰고 있지 않으니 안 쓰면 우리는 탈퇴한다 라고 선언을 했죠. 왜냐하면 미국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은 최소 기여 기준이 2%인데 그것까지 미치지 못하는 국가가 대부분이었어요. 원래 아마 고작 3군데밖에 없었을 거예요. 폴란드랑 이렇게 러시아에 굉장히 근접한 국가들이었는데 그렇게 탈퇴를 협박하니까 그 수준이 훨씬 올라왔어요. 지금은 이제 2% 넘는 게 대부분의 나라들인데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경쟁 구도가 훨씬 더 치열해졌고 국방비를 써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올라간 상태라서 2%는 모자라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 여기서도 비슷한 전략을 이용해서 아마 트럼프가 또 탈퇴한다 안 올리면 뭐 어쩌고저쩌고 소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뭐 유럽연합 그리고 유럽 본토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이런 지역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미국이 그린랜드에서 모든 기지 관련하고 있고 그건 대부분의 군사 보호를 하고 있는 게 미국인데 보호령에 귀속된 거는 그린랜드가 덴마크 거 여기서는 트럼프의 마인드라면은 이건 분명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대부분의 그린랜드 사람들은 자기가 덴마크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지금까지 거기에 귀속돼야 되냐 그 차라리 그린랜드를 사오는 게 낫겠다. 덴마크가 계속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고 근데 우리가 아까 뉴스를 열어봤더니 봤던 거는 Trump refuses to rule out use of military force to take control of Greenland and Panama Canal. 구매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게 까이니까 트럼프가 여기서 군사력을 이용해서 억지로라도 그린랜드를 먹을 생각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건 약간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을 먹겠다라는 걸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되게 커요. 큰 걸 뭔가 이렇게 먹겠다. 진짜 커요, 이게. 근데 트럼프가 군사적인 행동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건 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Trump suggesting military force or economic penalties to acquire Greenland, threatening very high tariffs on Denmark. 또 관세 얘기네요. 덴마크를 보고 그린랜드를 안 팔아주면 너네한테 관세를 대폭 늘리겠다. 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못됐지만 똑똑하네, 진짜. 왜냐면 여기가 이미 군사적으로 투자가 돼 있다? 그러면 군사력을 쓸 수 있는 명분 다 되어 있어요. 협박은 살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관세를 갖다 붙이겠다? 그러면 비용을 그린랜드한테 엄청나게 높인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네요. 과연 먹힐지는 그거는 두고 볼 필요가 있지만 그린랜드를 두고 둘러싼 어떤 패권의 문제가 굉장히 가열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 기사를 보고 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는 것 같아요. Trump is being roasted for his delusion that he can take over Greenland. 이 왼쪽, 여기 left를 보시면 왼쪽이에요. His delusion. delusion이라고 하면 환각 같은 환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 주장하기를 그린랜드를 갖는 건 너무나 말도 않은 개소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는 뭐 내용을 좀 따지고 봤을 땐 사실 좀 약간 군사적인 어떤 명분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인데 delusion이라고 하기가 이거는 조금 과한 표현인 것 같아요. 좀 가치 판단이 들어간 제목인 것 같습니다. Dealing or real threat. Trump's new imperialism shakes Denmark, Panama
and Canada Global Voices. 이건 오른쪽 언론이라고 ABC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협상 방법은 이상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논리가 있는 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Trump's imperial domination fantasies. 역시 왼쪽 언론에서 되게 약간 fantasy, 판타지, 환상, imperial domination, 색깔이 뚜렷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오른쪽이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What's behind Trump's Greenland mania? 요건 이제 조금 더 오른쪽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논리를 보고 있어요. 한번 그린랜드를 왜 그렇게 트럼프가 갖고 싶은지를 알아보겠다. 그냥 과장하는 것 말고도 뭐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 논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수 언론에서. 성향이 어떻게 됐든 간에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닌가. 아, 신기하다. 이렇게 세게 치고 나올 거라고 저는 전혀 예상을 하지를 못했거든요. 물론 이슈라고 생각을 했고 계속해서 살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군사적인 행동까지 생각하겠다라고 발언하는 거는 엄청난 것 같아요.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이러겠죠. 앞으로 4년 동안 계속하면서 군사 투자를 유럽연합 쪽 혹은 덴마크가 안 하면은 더 이슈가 커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기사 하나만 보고 풀어낼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역시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과장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근데 그린랜드에서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하는 거는 좀 뒤져보면 그 뒤에도 사실 명분이 있고 충분히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트럼프가 하는 말들을 조금 다르게 또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안 좋고 뭐 세상이 어때야 된다 이런 건 없이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좀 파고들면 그러면 세상을 조금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서 기사들 찾아보고 국제적인 이슈를 좀 검색해보고 같이 그런 걸 발견해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좀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같이 이렇게 국제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꼭 타일러 볼까요를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많이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뵐게요. 바이바이. 최근 일본에서 발과 발톱 곰팡이 없애는 새로운 치료법이 화제입니다. 1、足がかゆい。2、かかとが白くひび割れている。3、爪が黄色く厚くなってきた。一つでも当てはまったら絶対にいきなりカビを殺そうとしないでください。その順番完全に間違っています。99% の人は原因のカビさえ殺せば治る。そう思っていますが、それは大きな誤解です。確かに短い期間だけ良くなったように見えることはあります。でも何度ケアしてもまた悪化するなら、原因はカビのゴキブリ級の繁殖力。たった一つが3日で20万個に増えるほどです。だから、いくらカビを殺しても一時的によく見えるだけ、根本的には治らず何度も繰り返してしまうのです。だからこれだけ覚えてください。殺菌より先に高カビ環境を作ること。方法はとてもシンプル。タンニン、この成分だけ覚えてください。この微細なフック状の成分が自らカビの核に食い込み無力化、さらにすぐに揮発してしまう市販品とは違い、肌にしっかり密着し24時間カビ除去モードをキープします。つまりカビが生きられない。新しく侵入しても触れた瞬間ほぼ死んだも同然。だからこそ足も爪も自然と回復していくのです。毎日ルーティンのようにただスプレーするだけ。最後にもう一度強調します。カビが近づけない環境づくりが最優先。高カビ成分タンニンをスプレーするだけで2週間後には健やかな足へ、そう断言できます。 지금 제가 AI 시트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시각화도 해봤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표용 PPT까지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프롬프트 한두 문장만 넣었을 뿐인데 전부 다 기가 막히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 수많은 기능들과 최신 AI 모델들을 전부 다 쓸 수가 있으니까 가성비 면에서도 압도적인 거죠. 안녕하세요, 알린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는 되게 유명하지만 한국에서는 비교적 덜 알려진 숨겨진 꿀 AI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젠스파크입니다. 젠스파크는 차세대 올인원 AI 워크스페이스를 지향하는 실리콘밸리 최초의 AI 에이전트 유니콘 기업인데요. 회사도 30명 정도로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6개월 만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4천억 원이 넘는 기업 가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AI 업계에서 굉장히 핫하고 다들 주목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젠스파크가 어떤 기능과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사용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